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앙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1분 단위로 인생을 살고 있는 박앵커가 도착은 오래 전에 했는데 또 좀 퍼런 옷을 입어서 뒤에가 또 이제 배경이 날아가길래 저희가 그거 조정을 좀 하느라고 오늘 좀 늦게 열었습니다. 인사하시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초록 옷을 피한다고 고른 게 또 하늘색 옷이 돼버려가지고. 근데 이게 초록색 백에 이게 또 이렇게 되는 줄 잘 몰랐습니다. 다음번에는 푸르름이 들어간 계열은 다 배제하고 화이트로 맞춰서 입고 꼭 참석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송 1박 2일 합니까? 원투데이 해요. 정말. 그래도 덕분에 그거 아시죠? 지난번에 완전히 옷 날라갔었던 덕분에 쇼츠나 저희가 2차 제작물 되게 많아요. 근데 정말 조회수가 잘 나왔습니다. 다행입니다. 뭐 경제 얘기고 뭐고 경제 다 이슈고 필요 그것보다 없습니다. 네. 그 박앵커 몸 다 날아간 게 아주 잘 나왔어요. 머리만 남은. 네네. 잘 나왔고. 근데 저희가 오늘 또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너무 또 자주 보여주면 임팩트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요. 오늘 좀 맞추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고요. 벌써 37분이니까 저희 뭐 수다 없이 바로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님, 진원님, 귤톨님, 그리고 신용수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 이번 주는 증시탑 뉴스 네. 뭐 여러 가지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네. 뭐니 해도 이번 주는 딱 CPI, 미국의 물가 데이터 나온 것이 가장 중요했고 그게 또 전환점이 됐습니다.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고 있구나라는 것에 정말 정점을 이번에 찍은 느낌이에요. 맞아. 1월 CPI 6.4, 2월 6, 3, 5, 4월에 4.9, 5월에 4, 6월에 드디어 3% 받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내려오는 추세가 좀 완연히 자리를 잡았다라는 것을 확인을 받았죠. 네. 예상치보다 뭐 헤드라인, 코어 모두 다 하회했고요. 세부 데이터를 봐도 그동안 끄적한 물가로 여겨졌던 주거비 쪽도 잡히는 모습이 눈에 띄었고 한동안 뛰어 올라서 부담이 됐었던 미국의 중고차 가격도 두 달의 상승을 뒤로 하고 이번에 확 꺾였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정말 잡히고 있다라는 걸 1번 확인했고 CPI 나오고 다음 날인 오늘 새벽에도 PPI가 전달돼서 생산자 물가지수도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네. YOY잖아요. 네.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잡히는 거 완전 오케이. 근데 이게 계속 왜냐면 1월부터 6월까지 흐름을 쭉 브리핑을 해주셨으니까 YOY로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계속 더 떨어질 수 있을까라는 이제 약간 갸우뚱해지는 시점이 좀 온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시티그룹에서는 다음번 CPI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역기저라는 것도 있어서 작년 6월이 진짜 9.1인가 그랬으니까 이번에는 떨어지는 게 사실 당연하고 이제 다음 7월부터가 제대로 잡히는지가 앞으로 좀 중요할 그러겠네요. 거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은 알았죠. 작년 같은 상황까지 가지 않는다라는 거. 어느 정도 긴축에 대해서 속도는 확실히 늦춰질 것이라는 거에 대한 공감대가 이미 형성이 됐기 때문에 네. 무조건 뭐 이제 긴축을 아예 안 해 이런 내용은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연준은 계속해서 긴축 얘기를 꺼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쯤 또 이 긴축에 대한 이야기가 부상은 하겠지만 네. 시장에 대한 영향력 자체가 떨어질 것이다라는 거고요. 물가가 잡히는데 침체 없이 잡을 수 있겠다라는 쪽의 분위기가 꽤 많이 형성이 되면서 침체 없는 물가 안정? 그 기대감이 증시를 지금 한 CPI 나오고 계속 받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여러 경제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고 저희들도 뭐 너네 자산운용 그 컨텐츠 통해서 여러 매크로 상황들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이제 노랜딩에 대한 단어들이 더 이제 자주 나오고 뭐 자주 나온다라는 것보다 조금 더 확신 있게 나온다고 해야 될까?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증시 자체도 좀 탄력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고 결국에는 성장성을 갖고 있는 가치주들 그런 데가 참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뭐 반도체 뜨겁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혹시 미국은 빅테크, 우리는 반도체 뭐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냥 저희 애기 낳고 그때 미국
주식 하나 사서 꾸준히 사줬으면 음. 우리의 대학 자금 나왔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아요. 빅테크 쪽 흐름은 역시 빅테크는 빅테크다라는 느낌을 보여줍니다. 물론 작년에 처참할 땐 또 안 좋았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지만 올해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지금 내주고 있습니다. 오늘자 이제 지도인데요. 한번 열어주시면 다시 한번 살짝 쉬는 듯했던 빅테크가 또 연 3거래 연속해서 강세 흐름입니다. 이게 기간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오늘 하루예요. 아, 오늘 하루? 오늘자. 예. 근데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꽤 강하게 올랐잖아요. 음. 저 정도 시총이 저렇게 5%씩 뛴다라는 게 그래서 이 힘이라는 게 놀라워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엔비디아 혹은 다른 반도체 종목들, 아마존, 알파벳 다 이렇게 강세를 나타냈는데 빅테크 쪽이 특히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식지 않다 보니까 여기서 연결되는 국내 반도체까지의 이 추가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점 눈에 띕니다. 보시면 엔비디아는 ARM 앵커 투자자로 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전달되고 있고 또 AI 신약 투자 그리고 AI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줬고요. 알파벳이나 메타 같은 경우는 이제 바드 그리고 챗 GPT 이런 AI 모멘텀 같이 안고 가고 있는 종목. 메타도 스레드 이슈도 있죠. 그리고 여기 알파벳 메타가 아니고 제가 좀 전에 알파벳이랑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또 충전 이슈 혹은 XAI라는 또 AI 회사를 설립하겠다라던 일론 머스크 이슈가 부각되면서 강세. 그냥 빅테크는 빅테크다 이런 느낌입니다. 예. 스트레드 아, 가입했어요? 가입은 첫날에 해봤어요. 음. 근데 저는 이제 SNS에 좀 지친 느낌인가? 음. 그래가지고 했는데 잘 못하겠어. 그리고 스레드는 좀 반말로 하대. 네? 어. 갑자기 반말이야? 스레드는 막 그러네? 친구들 뭐 밥 먹었나? 뭐 어. 이런 식으로 하나 봐. 잘은 모르겠었는데 내가 반말이 잘 안 되는 네. 거야. 그래가지고 벌써 너무 어색한데요? 하지 마세요. 그래갖고 나도 해보긴 해봐야 우리 되는데. 스팔 하자 스팔. 그거 스팔이라고요? 어. 되게 지금 방금 스팔이라고 하는데 되게 할머니 같았어. 스팔 좀 하자. 되게. 여러분들은 스레드 가입하셨나요? 지금 1억 명이 넘게 가입을 했다는데. 진원님 하셨어. 진원님 나 하셨어요. 진원님이랑 스팔 했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떤 투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어떤가 한번 해야 되니까 이걸 해야 되는데 가입은 한번 해봐야 되는데 게을러가지고 아직. 이게 약간 내가 봤을 때는 포모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SNS를 인플루언서들이 SNS를 해서 이렇게 성공하는 걸 봤잖아.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음. 다음 SNS가 나오면 내가 빨리 초기 진입해서 내가 거기서 인플루언서가 돼야지라는 그렇지. 생각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팀 회의에서 그 얘기를 잠깐 했거든요. 그래. 스쳐 지나가긴 했는데. 그런 심리들이 많아. 아. 그래서 스레드 딱 시작하자마자 타다다닥 사람들이 가입해서 일단 뭔진 모르겠고 해보자 하는 사람들이 쇼핑몰 생겨났던 열자. 거지. 쇼핑몰 열어서 뭐 보자 퇴사하자. 근데 이거 막 며칠 쓴 사람들이 그래. 트위터 감성 못 따라가는 것 같다. 이제 한 3, 4일 되니까 이거 트위터만큼 안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진짜. 있어. 인스타도 아닌 것이 트위터도 아닌 것이 그 중간에서 애매해질 수 있다라는 점들 사람들이 인지한 거지. 트위터 감성이 무슨 감성이에요? 그럴게. 소라? 귤톨님 이렇게 트위터 감성. 반말하는 인스타. 반말하는. 이거 그래, 반말하는 인스타니까 좀 오긴 한다. 조금 좀 그래. 뭐 친구들 뭐뭐 했어. 오늘 어때?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리고 조금 건방져야 돼. 느낌이 지금까지 올라온 사람들 보니까 건방져야 돼. 조금 그런 오타쿠 느낌. 같은 느낌이라고. 초기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지는데. 근데 알지? 이런 식으로 너무 배척하고 이거 반말 별로고 못 따라가고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 또 이 시장 진입도 놓친다?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 반말을 하면서 따라가 봐야 되는 거야. 하다가 안 되면 좀 탈락하는 거지. 스레드. 아니 근데 뭐 그 트위터 직원들도 스레드 쓴다니까. 일단은 그들은 당연히 써봐야지. 본인들이 어떤지. 일단 제가 가입을 안 해봐가지고 뭐라고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어쨌거나 이슈는 어마어마하게 됐으니까 아니 연합뉴스 속보로 오더라고요. 1억 명 돌파했다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아는 거지. 꼭 그리고 경제뿐만 인스타그램 아니라. 이후에 진짜 오랜만에 새로운 SNS 출연 맞아요, 느낌이어가지고 더 맞아요.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슈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빅테크 업체들은 봐봐요. 스레드를 했을 때 서버 투자를 해야 되고 음, 또 뭔가 AI, 바드, 뭐 챗 GPT 이런 거 계속 활성화되고 클로드봇 나오고 이러면 그것들을 위한 데이터 센터 투자? 그러니까 계속 반도체 쪽에 모멘텀이 그렇지.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멘텀을 받는 분야도 지금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어서 반도체 훈풍을 넘어서지 않았나 지금은 충분히 반도체의 질주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앞서 병재님도 반도체 쪽 강세다라고 말씀 주셨고, 머스크 형님이 AI도 한다니까. 음, 기가 팩토리 봐봐. 빡 하잖아. 얘 AI 쪽도 얼마나 또 적극적으로 열심히 그러니까. 돈 쏟아 부어서 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익이 있겠죠. 예, 결국 이런 반도체. 그들이 끌고 가는 것에는 언제나 반도체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네. 지금 시장 반도체 모멘텀인 것 같고 또 다른 증시 탑 뉴스로는 이번 주에 제약바이오 쪽에서 좀 굵직한 건 셀트리온 그룹의 합병 기대감이 드디어. 연내 합병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어, 합병 절차에 본격 돌입했고 주관사로 미래에셋이 선정됐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적극적으로 자사주 매입했던 것이 이 합병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라는 얘기였습니다. 자사주를 활용한 인수합병은 자금 부담이 줄어드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합병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나가는 과정 한 달 전 그러니까 전까지만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속도를 냈던 것이 이제 합병을 빨리 준비를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연내에 합병을 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셀트리온 그룹주가 한 2거래일 동안 좀 주목을 받기는 했는데 이 이슈가 어떻게 될지 정말 합병 일정이 제대로 다 따박따박 찍히게 될지 궁금합니다. 뭐 되긴 되겠죠. 다만 시기적 차원의 문제인 거고 지금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 섹터 개별단으로 이슈받고 좀 주목받는 곳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도 이쪽에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은 갖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쪽에서 돈이 빠진 것도 많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빠져서 이쪽으로 들어오지 않았나라는 얘기도 있고요. 제가 뉴스 팔로우업을 못 해가지고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 셀트리온 그룹 안에 그 서정진 회장님의 아드님들 교통 정리는 좀 됐나 모르겠네. 그러게 나도 그 이유 그 내용은 체크를 안 했네. 그래서 이제 자사주 매입이 그냥 합병 위해서 그냥 뭐 이렇게 부담 덜기 위해서 한다라는 게 고지고대로 안 들리는 이유가 여기는 그 아드님 교통정리부터 빨리 돼야 뭐가 될 텐데 네 그게 다 됐는지 모르겠네요. 요즘에 기사를 그쪽으로는 안 찾아봐가지고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채팅창으로 좀 올려주시고요.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시장에서 저희 반도체 쪽 얘기할 때 AI가 지금 핵심 키잖아요. 네. AI 생태계 그래서 짤막하게 그냥 정리를 해봤어요. 오늘도 사실 이쪽 관련한 종목들이 장 출발하고 거의 1시간 시세는 다 장악했습니다. 이스페타시스가 또 20% 넘게 올라가고 한미반도체 어제 상한가였는데 오늘도 VI 얘기 나오더라고요. AI를 뭐 필두로 해서 HBM 반도체 혹은 AI 기술 적용되는 쪽 혹은 HBM 반도체나 아니면 AI 쪽의 데이터 센터 투자 뭐 DDR5, 기판 관련해서 종목들 시세 분출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엔비디아 납품업체들 위주로 SK하이닉스, 이스페타시스가 좀 집중 조명을 받다가 그 이후에는 한미반도체 이런 첨단 패키징 쪽으로 관심이 이동을 했고요. 병재님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HPSP 오늘 엄청나게 급등 흐름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는 시장에서 또 다른 기판, 대덕전자, FCPJ 쪽으로 관심이 가서 대덕전자도 어제 급등, 오늘 또 추가 상승을 보이고 있어요. 또 삼성이 이제 시스템 반도체 이런 쪽 투자 늘린다라고 하면서 관련해서 아랫단의 종목들이 너무 많이 이제 시세를 봤는데 팹리스 쪽에서 이제 가온칩스도 디자인하우스 대표 종목이죠. 계속 강세고 오늘 SNS텍도 올라갑니다. EUV 쪽에서 이러다 보니까 그냥 한미반도체로 뭐 수익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났어도 계속 한미반도체를 들고 있어야 되고 이스페타시스 수익이 났어도 그냥 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쉽게 팔면 안 되겠다라는. 그러니까 사팔사팔 하면 안 되고 사고 눌러 앉아서
수익이 진짜 꺾이는 순간까지는 보자라는 시각들이 많이 나오네요. 진원님 오늘 이스페타시스 HPSP 좀 잘 성공하셨을지 궁금합니다. 매매. 성공하셨을 거야. 그치? 약간 진원님에 대한 성공 안 막연한 하셨을 리가 없어. 막연한 믿음. 반도체는 음. 그냥 설계부터 전공정, 후공정까지 그냥 아예 이 갑자기 요즘에 단어가 이렇게 생각이 안 난다. 그래, 나이가 밸류 체인을 어. 이렇게 종목별로 다 갖고 있는 게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요즘에 해봅니다. 진원님 딱 그거 2개 하셨대. 역시. 역시 대단한 분들이야. 우리가 증시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그래. 경제 뉴스나 합시다. 병생님, 밸류체인 ETF처럼. 그래. 진짜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뭐, 이스페타시스 하나 넣고, 한미반도체 넣고. 그래서 이렇게 밸류 체인이 만들어지면 사실 시기가 그러니까 주목을 받아도 그리고 아무리 사이클이 있어도 다 내가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름 반도체 안에서 분산 투자를 하는 거지. 난 분산 싫어. 나는 크게 갖고 크게 벌고 막 이러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자산운용사 라이브 방송 와가지고 나는 분산이 싫어요 하는. 근데 그냥 이건 성향적인 그럼요. 거잖아요. 네, 인정합니다. 네. 네. 자꾸 눈치 줘요. 진짜. 출연료가 어디서 나가시는지를 항상 잊지 말고. 저는 요즘에 근데 사람이 좀 바뀌기도 해요. ETF도 관심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는 ETF 라인업밖에 없어서. 네네. 참. 그러네요. 제가 얼굴이 빨개지네요. 더워라. 저희 이제 적극적으로 더 내면 되는데, 네. 저희가 작년에 이제 처음 이렇게 했던 그러니까 거예요. 내가 관심 갖고 있으니까 ETF 만들라고요. 알겠습니다. 뭐 만들까요? 뭐 하는 게 좋겠어요? 저는 HBM ETF. 경제 뉴스나 하시죠. 왜? 좋은 아이디어일 수 있어. HBM ETF를 해서 뭐 어떻게 해요? HBM 관련한 종목들 묶어가지고 이렇게 ETF 네. 하나 만들어주고. 네. 그 다음에 ETF를 설계하고 이거 인가 받는 데까지 6개월 걸리거든요. 장기 트렌드일 수 있죠. 당신이 무시했던 로봇처럼.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있어요. 뭐요? 메가테크 실적. 아까 화면에 소개가 조금 됐었는데 네. 이제 시장에서는 물가 데이터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낮아지다 보니까 실적 시즌에 돌입하고 메가테크 실적을 확인하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많이들 보셨겠지만 미국의 주요 메가테크들 실적 일정 체크하시고요. 저희 방송에서도 그리고 여기에서도 실적 나오는 거 계속 업데이트해서 전달을 할 겁니다. 테슬라 당연히 중요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메타, 아마존, 애플 실적 확인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혀 다른 포인트긴 합니다만은 음. 한때 넷플릭스 거의 망할 것처럼 증권가에서 얘기 나올 때가 있었는데 다시 좋아지는 거 보면 참 신기한 거 같고. 그 월가에서 요즘 넷플릭스 목표가 많이 올려가지고 또 신고가야 많이 내렸었으니까. 아무튼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으니. 네. 빅테크들 실적까지 정리를 한번 해드렸고요. 다음으로 경제 뉴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입니까? 경제 뉴스는 그냥 폴란드 얘기 좀 해보고자 합니다. 갑자기요. 네, 경제 뉴스. 지금 한국과 폴란드 정상회담 그 국빈급 방문한 상황이다 보니까 네. 관련한 뉴스들이 많이 나와서 그냥 그 내용 들여다보는데 네. 이 폴란드가 지정학적으로 사실 독일, 러시아 등에 껴있다 보니까 항상 강대국에 굉장히 시달렸던 국가입니다. 지정학적 위치가. 1795년에 이 러시아, 독일, 오스트리아 3국에 의해서 3차례 영토 분할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1918년까지 무려 123년 동안 아예 지도상에서 사라졌던 시기도 있었대요. 폴란드가? 응. 처음 알았네. 그렇죠. 그러니까 폴란드 입장에서는 강대국으로 인해서 시달림의 아픈 역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독일에 점령당해서 그때 폴란드 인구의 17%가 숨지기도 했었고 독일의 유대인 대학살 때도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중심으로 벌어진 일이었고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도 사실 우크라이나랑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 보니까 지정학적 위기감을 폴란드가 굉장히 많이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폴란드가 국방비를 어마어마하게 맞아요, 증액을 맞아요. 한 상황입니다. 우리도 수출 많이 하잖아요. 작년에 우리가
방산 수출의 70% 이상이 다 폴란드 쪽으로 났습니다. 맞아. 그만큼 한국의 제품에 대해서 좀 공격적으로 사들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하는데 그런 폴란드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으로 인해서 얘기들이 꽤 많이 오고 갑니다. 원전, 뭐 방산, 뭐 재건, SOC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한 며칠 좀 섹터들이 관심을 확 받았다가 오늘은 이제 추가적인 뭐 구체적인 MOU나 계약 소식 이런 것들이 좀 뒤따르지 않고 있으니까 또 원전 방산이 반도체로 자금 다 쏠리면서 확 빠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인데 방산 쪽은 그래도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흘러나옵니다. 이 폴란드의 두다 대통령이 우리가 계속 무기를 많이 수입했고 앞으로도 수입할 예정인데 우리가 무기도 생산하고 싶어 너네랑 같이 그러니까 이런 생산하는 시스템을 갖춰놓고 싶다 안전적인 공급망을 그러면 네. 우리는 이쪽에 가서 이런 쪽에 도움을 주고 무기 수출을 계속 해주는 대신 우리도 뭔가 이점이 될 만한 것들을 따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폴란드 쪽의 인프라를 우리가 좀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나오는데 분명한 건 방산 쪽 모멘텀이 폴란드로 지금 강하게 있다라는 거고요. 이쪽에서 추가적인 계약 이슈들 혹은 폴란드의 주변 국가들에서 또 한국의 방산을 갖다 쓸 수 있는 모멘텀들을 생각을 해두면서 이렇게 관련한 무기를 어디서 생산을 하는지 기업적인 측면에서 체크해둬도 좋을 것 같습니다. K2 흑표전차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현대로템. 이 흑표전차가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 가격의 4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성비 굉장히 좋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이게 흑표전차가 하반기에 폴란드 한 820여 대 2차 계약 맺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대당 150억이니까 이것도 금액적으로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소식인 거죠. 뭐 그 밖에는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한국항공우주 각각의 전투기라던가 자주포 이런 거 체크 한번 해두시면 뉴스가 나왔을 때 증시에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대단한 나라야. 이 땅덩어리 좋고 사람도 얼마 없는데 음, 여기서도 이렇게 기술력을 발휘하는 거 보면 나는 진짜 우리 이런 면에서는 좀 대단해. 대단한 것 같아. 네. 그리고 한국이 어디 해외여행 가도 나는 갔다 오면 한국이 좋아라는 생각해. 이게 깨끗하고 맞아요. 인터넷도 잘 되고 맞아. 치안도 좀 다른 나라 대비해서 그럼. 훨씬 좋고 이래서 음. 근데 이제 그때 북한 관련해서 우리 막 속보 받았을 때 있었잖아 최근에. 북한 관련해서? 북한이 뭐 쐈는데 아, 뭐 예. 대피하라 뭐 이거. 그때 이거 그때는 좀 왔었을 때. 아찔하더라. 내가 분단 국가에 살고 있구나라는 걸 음. 정말 느꼈어. 맞아요. 그때 아찔했죠. 그래서 이런 일로 사이렌을 울리는구나. 진짜 전쟁이 나면 어떡할지? 그치. 그때 그런 믿을까? 불안. 이 사이렌을? 근데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진짜 만약에 위급 상황이 잘 대처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외국에서는 너네가 안전하다고, 너네가 치안이 잘 돼 있다고 막 이렇게 하겠지만 살아보니까 또 약간 그런 쪽에 무뎌지는 것 같아. 한국에 아이, 대해서. 옛날에야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구분을 못했지. 음. 요즘엔 다 구분하고 다 안 돼요. 외국 가서도. 예. 다 방탄소년단 덕분입니다. 결국엔 더. 우리 정국 오늘 솔로 앨범 우리 한시. 전국이요. 한시. 네. 앨범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 궁금한데 한번 노래도 들어보시고 스트리밍도 돌려보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하이브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나 지금? 궁금하네요. 자, 이것도 다 알아두면 좋을 뉴스입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실실 안 들리셨죠, 여러분? 네. 자, 생활경제 뉴스로 가겠습니다. 롱 팀장이 많이 애정하고 궁금해하는 생활경제 뉴스. 맞아요. 오늘은 뭡니까?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이야기, 디지털 디톡스를 주제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들 느낌이 딱 오시죠? 디톡스라는 건 독을 뺀다는 뜻입니다. 네. 그런데 그걸 디지털이랑 합성을 했어요. 디지털 기기를 너무나 많이 써서 쌓여버린 독을 몸과 마음에서 빼는 과정. 그것을 디지털 디톡스. 한마디로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자라는 이야기고요. 디지털 웰빙, 뭐 디지털 다이어트 혹은 디지털 금식 등의 단어로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손에 핸드폰을 얼마나 쥐는지를 생각해 보면 안 쥐는 때 찾는 게 더 빠르지 않나. 그죠? 네. 맞아요. 오늘 디지털 디톡스 얘기를 준비하셨군요. 네. 왜요? 여러분 다 핸드폰 끄세요. 라이브 보지 아. 마시고 컴퓨터 끄십시오. 지금 독을 빼내야 됩니다. 잠시 여러분 요거 유튜브 보시고 이제 그만 보세요. 아니 나는 쓸데없는 이제 불필요한 콘텐츠에 소비하는 시간을 줄이자는 게 네. 키워드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해외 연구 결과 중에 하나가 하루 2,000번에서 5,000번 정도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확인한다. 이제 편차가 있다는 거죠. 국내 연구 결과는 뭐 500번, 1,000번 이 정도인데 해외 야, 연구 5,000 번? 결과로는 많은 사람이 5,000번까지 본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눈을 떠서 딱 눈 뜨고 아침에 5분 안에 보통 스마트폰을 확인을 한다라는. 여기는 저도 그래요. 아니 알람이 스마트폰이니까 난 일어나자마자 보는데. 나도 그렇긴 해.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더라도 일어나서 누구한테 연락 왔는지 빨리 이렇게 잡고 본다는 거지. 네네. 스마트폰 중독 관련해서도 신조어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디지털 디톡스도 어찌 보면 그거고 하나가 노모포비아라고 있어요. 노 모바일 폰 포비아. 휴대폰이 없으면 공포스러울 정도로 불안하다라는 거고 스마트폰 없이 단 몇 초의 공백도 못 참는 거 초미세 지루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보내고 몇 분을 못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 저요, 그래서 저요. 진짜 심해요. 이 사람은 제가 카톡 확인 안 하면 전화 와서 그럴 거면 휴대폰은 뭐 액세서리냐고 저한테 막 뭐라고 하고 하는데 이해할 수 없어. 이런 빨리 연락을 하라는 퀵백 세대도 있고 SNS 피로증후군이야 뭐 이름 그대로죠. 과다한 SNS의 정보 공유로 인해서 피로감을 느끼는 것. 뭐 여기에 다 공감합니다. 요즘 이런 건 없나? 그 아이콘에 일 떠 있는 거 못 견디는. 맞아. 그런 그런 거? 것도 있지. 그리고 요즘 젊은 애들이 그 얘기 하던데 그 대중목욕탕에 갈 때 네. 자기도 모르게 휴대폰을 들고 들어가는 거야. 왜냐하면 가서 몸지질 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반신욕하듯이 한다는 거지.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카메라가 있는 거를 목욕탕에 들고 들어가는 거는 나 그 생각은 못했네. 맞네. 그치 말이 안 되는 거거든. 맞아, 그래갖고 목욕탕에 가면 가끔 대중 목욕탕에 핸드폰 절대 들고 들어가지 마시오라고 써 있는 곳이 있어. 그래서 나는 이걸 보면서 이게 나 왜 자극을 못했어. 붙을 정도로 사람이 많이 들고 들어가나 했는데 젊은 이렇게 어린 그럴 수 애들이 있겠네. 아니라 그 스마트폰에 익숙한 세대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럴 수 그래서 있지. 굉장히 놀랍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도 역시 어찌 보면 이 초미세 지루함이죠. 스마트폰 없이 잠시를 못 견디는 것.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디지털 피로도가 심각하죠. 한국의 스마트폰 이용자 중에 25% 정도가 이미 좀 과의존증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용 저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의존도가 높고 배터리가 막 15% 정도 되면 심리적 불안감에 달달 떠는 사람들이 있어. 어디서 빨리 충전. 충전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뭐 물론 급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지하철역에 가끔 이렇게 코드 꽂고 앉아 계신 분들 맞아. 있거든. 그러면 있어. 정말 저렇게 해서 근데 그 코드 꽂고 충전하는 순간에도 계속 쓰고 있어 그렇지, 핸드폰을. 그렇지. 그러니까 그만큼 이 배터리가 마치 내 수명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거기까지입니까? 있다는 거지. 근데 피로도가 심각해지니까 목 디스크 오고 시력이 뚝뚝 떨어지고 수면 장애 오고 이게 디지털 피로도의 사회적 건강적인 측면의 부작용이고요.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그만큼 많은 정보에 노출돼 있다 보니까 뭐 SNS, 상대적 박탈감 뭐 이런 것도 있고 사회적 고립감도 느낄 수 있고 대면하는 것보다 이 SNS 상에서 느껴지는 뭐 감정 공유나 이런 게 더 많다 보니까 조금 감정 처리가 미흡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네. 어린 친구들 중심으로. 그래서 이런 디지털 피로도 심각성에 대한 연구 자료는 정말 차고 넘칩니다. 미국의 피츠버그 의대에서는 SNS 사용을 많이 하는 상위 25%가
하위 25%보다 우울증 발생 확률이 3배 정도 높다라고 얘기했어요. 완전 공감합니다. 음. 옛날에 사회 초년생이었을 때, 지금은 SNS를 제가 잘 안 하는데, 예전에는 그래도 저도 인스타그램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때 이렇게 밤에 보다 보면, 나랑 비슷한 또래인데, 막 취미로 승마하고, 막 돈 엄청 많이 벌고, 막 좋은 차 타고 하면서 그걸 보고 있으면 내가 되게 잘못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거야. 그래서 약간 우울한 느낌이 있더라고, 보다 보니까. 근데 이게 사람인지라 뭔가를 보면 나랑 대비해보고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왜 SNS가 문제냐면 그럴 수 있는 환경을 너무 많이 접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창회 가서 야, 너 잘 나간대. 그럼 속으로 잘 나가서 좋다. 근데 나는 어쩌지? 이렇게 뭐 연애 한두 번 생각할 음. 일을 SNS를 보면 하루에 12번씩 생각하게 맞아. 만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심리적으로 흔들림이 올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남과 전혀 비교하지 않아. 맞아. 너는 너고 나는 나. 이게 되는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그게 뭐 모두가 되는 건 아니니. 그러다 보니 차라리 그 빈도수를 조금 줄여가는 건 어떤가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죠. 이 디지털 디톡스 필요성이 늘어나다 보니까 미국 젊은 세대가 요즘 피처폰을 많이 산대요. 진짜? 그래서 너무 답답할 것 같은데. 피처폰은 전화 문자만 되고 GPS 음성 메시지 정도 약간 음악 스트리밍 정도 되는 그런 폰을 꽤 많이 사서 노키아 매출이 작년에 좋았다라는 얘기도 또 들립니다. 이런 현상이. 해외 셀럽 일부도 스마트폰을 없앴다라고 해서 이슈가 됐는데 에드시런, 네. 에드시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수인데 에드시런은 스마트폰이랑 좀 안 어울리는 이미지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 네. 2010 몇 년도에 그거 스마트폰을 없애고 피처폰을 2021년도에 구매를 했대요. 그래서 그것만 하고 이제 매일만 뭐 주기적으로 한 번씩 들어가서 확인을 하는 정도인데 에드시런이 전자기기에 압도당하지 않는 삶이라서 만족스럽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나름 이해는 되고 공감은 되는데 당신은 연락하려면 매니저한테 하면 되겠지만 일반 사람은 그렇지 않지라는 생각도 살짝 들기는 했습니다. 그렇지. 괜한 반발감. 그리고 저스틴 비버도 2021년도에 스마트폰 소유하지 않는다. 오, 의외네.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가장 좋은 것은 그거래요. 누군가에게 연락에 대해서 빚을 지지 않은 느낌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카톡 주고받고 하다 보면 막 답장해야 될 것 같고 그 일 떠 있으면 확인하고 빨리 뭘 해줘야 될 것 같고 이런 압박이 있을 하긴 텐데. 유명할수록 더 그런 게 있겠다. 그런 게 좀 없으니까 스스로 좀 단절을 해 나가는 것 같고. 그리고 브리튼스 갓 탤런트 심사위원 이 사이먼 코엘 씨 이렇게 막 수염 여기 있는 분 있잖아.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코로나 시국 때 50개 메시지를 딱 보고 생각했대 자기가. 50개를 답장을 보내면 또 50개를 받겠지? 그럼 난 하루 종일 이걸 주고받다 시간을 다 쓰겠지? 그래서 스마트폰을 끊었다는 거야. 근데 그러고 나니까 오히려 내 가족과 같은 주변인을 더 잘 챙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지금은 좀 디지털 디톡스에 맞춰서 긍정적인 작용이 난 것을 얘기를 드린 거고, 캐나다 맥길 대학에서 디지털 디톡스 팁을 공개했는데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알림을 꺼라. 스크린 근데 우리 자산운용 채널 알림은 좀 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크린 타임을 체크하면서 내가 지난주 대비 뭐 스마트폰을 얼마나 썼는지를 하면서 좀 경각심을 가져라. 휴대폰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리포트가 오거든요. 날아오지, 그치? 네. 되게 죄책감 느껴. 계속 지난주보다 뭐 몇 분 늘어났습니다. 막 할 때 죄책감 느끼는데. 그리고 이것 좀 웃겼어. 자기 전에 스마트폰 멀리하기야 우리 당연히 아는 건데 흑백으로 해놓으래 핸드폰을 거의. 그러면 좀 안 예뻐 보이니까 손이 덜 간다고 그러니까 그 하더라고. 얘기는 많이 들었었어. 실제로 효과 있다고. 그리고 외출할 때 마트나 운동 갈 때 두고 나가는 거에서부터 실천을 해보자. 삼성페이 때문에 안 됩니다. 거의 디지털 노예네요, 이쪽은. 삼성페이 때문에 안 되고 와. 휴대폰으로 차도 그냥 휴대폰으로 이렇게 열고 닫고 하거든요. 그래서 차도 안 되고 본부장님 우리 회사 본부장님 난리 날 테고 나 찾느라고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심각하구나. 나는 퇴근하면 그래도 마트 가거나 놀이터 애 데리고 가거나 뭐 운동하러 갈 때는 아예 핸드폰 놓고 가거든요. 저는 SNS 빼고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대단하다. 참. 칼 뉴포트라는 분이 있어. 디지털 미니멀리즘 저자이자 교수인데
그 사람이 그런 표현을 했어. 네트워크에는 안 봐도 되는 잡동사니가 너무 많다. 많죠. 근데 그 잡동사니들이 끊임없이 내 시선을 끌어서 나를 이제 클릭하게끔 난 만드는데 그런 게 너무 궁금해. 그 잡동사니를 좀 정리하는 미니멀리즘을 가져보자. 완전히 문명을 배척하자라는 게 아니고 필요한 것과 좀 필수적인 것을 구분해서 필수적인 것은 하고 필요한 것은 조금씩은 줄여나갈 수 있지 않나라는 경각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거죠. 저는 사실 이게 성격인데 퇴근하고 집에 가서 유튜브 켜갖고 뭐 쇼폼 같은 거 보면서 막 드라마 요약된 거 보고 낄낄대고 막 하고 너무 행복하고 좋아. 근데 거기에 한 3, 40분 쓰고 맞다 이러고 학원 가야지 하잖아? 그러면 내가 그 시간에 잘 걸. 막 이런 죄책감이 너무 많이 들어요. 네네. 엄마니까 나는 체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눈 피로도만 높여가지고 애 만나면 눈 벌게 가지고 이러고 있는 내가 너무 죄책감이 들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 디지털 디톡스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 대부분이 필요하긴 할 텐데 이게 참 너무 불편해지니까 음. 그것 때문에 포기를 못하는 것 같긴 해요. 그대는 조금 줄일 필요가 있겠네요. 네. 네. 축구도 많이 보시고 항상 생활 경제를 하고 나면 우울해요. 마음이 불편해져. 어떻게 된 게 주제는 매번 다른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적당히 적당히 보시면서 뭐든지 적당히가 어렵죠. 음. 필요하지만 못할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솔직해져요. 우리 마음이 다 그렇죠. 네네. 그냥 진원님 다 필요 없습니다. 막 줄이라는 게 아니고 진원님이 아침에 커피 사러 가실 때 핸드폰을 좀 놓고 가본다던가. 우리 그렇잖아. 커피 사러 가서 핸드폰 보면서 기다리잖아. 주문. 실제 책으로도 나왔는데 음. 그게 아까 뭐 초미세 지루함. 지루함? 실제로 그러니까 그 주차를 하고 사무실로 올라가기까지는 사실 필요 없다는 거야.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 짧은 순간을 못 견뎌가지고 핸드폰을 본다는 거지. 근데 현대인의 삶들이 그렇죠. 맞아. 이 부분만 우리가 살짝 놓아도 뭔가 좀 주변 시선을 좀 더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저는 디지털 디톡스의 첫 단계가 그거였어요. 러닝머신에서 네. 미디어 안 보는 거. 음, 그래서 그냥 정말 앞에 미디어를 꺼놓으면 그 블랙 화면에 내 얼굴이 비치잖아.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뛰면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서 머리 생각을 비우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3km밖에 못 뛰어요. 영상을 보면서 하면 한 5km, 10km도 뛰는데 3km. 근데 그걸 제가 6kg를 하고 나면 머리도 되게 맑아지고 괜찮아요. 해보세요. 헬스장부터 가겠습니다. 헬스장을 끊어놓고 안 간 지 너무 오래돼. 진원님도 봐봐. 사이렌. 스타벅스 가는 중간에 하지 말라니까 사이렌 오더 해야 돼서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세상이 너무 편리해졌어. 동지 여러분. 아무튼 이건 필요한 건 우리 아니까 언제 한번 조금씩 일주일에 10분씩 줄여보는 걸로. 이런 느낌 가지면 안 되는데 제가 언제쯤이면 생활경제 이슈로 롱 팀장은 사람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아무리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고 해도 이 사람은 미세 플라스틱을 먹는 행동을 할 것이고 그 나중에 뉴스 나온 거 봐. 결국 종이 빨대가 환경오염 더 시킨대잖아. 탄산 얘기 뭐 하고 아스파탐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은 계속 그걸 먹을 것이고 그 제가 먹는 제로 콜라에는 아스파탐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본인 행동에 대한 합리화 근거를 찾아서 줄일 생각은 절대 없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우리 와이프도 이렇게 잔소리 안 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두 분이 행복하게 사시는 것 힘드네요. 같아요. 네. 아무튼 결론은 이번 주 한 10분만 휴대폰 줄여보는 걸로 그래요. 네, 자켓 출발하죠.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도 증시 주요 뉴스들과 경제 이슈, 그다음에 생활 경제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저희 뭐 쇼츠나 2차 컨텐츠로도 유튜브에 계속 올라가고 인스타그램이나 또 카페 통해서도 블로그 통해서도 계속 올라가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간 맞춰서 와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들은 다음 주 금요일에 또 똑같은 시간에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